자, 다 들어오셨어요? 자, 우리 202페이지 금정이 봅니다. 뭐 말이 필요 없이 중요한 부분, 말이 필요 없이 중요한 부분. 여러분 이제 금정이 거의 제목을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정이 그랬죠? 이 말은 금정이는 누구에게 적용된다? 공인 등. 아까 외운 거 또 해봅시다. 등, 이중, 금지, 예방, 비교. 이중, 금지, 금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금정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이 조심할 게, 자, 금정이 하면 우리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다 금정이냐? 그거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박스 안에 법조문 제 33조 있죠. 그러니까 우리 법 제 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 이게 뭐냐면 금정이에요. 그 7개 항목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금정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은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금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정이는 그 7개 항목인데, 자, 오른쪽 가서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금정이 물론 100% 출제됩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이 그 논점만 잘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법조문에 뭐라고 표현되는가 이걸 보고 잘 정리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법정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지금 매매를 업으로 한다 그랬는데, 원래 우리는 뭐예요? 중개를 업으로 해야죠. 거래가 이루어지면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는데,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업으로 해요? 매매를 업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럼 왜 이제 이걸 못하게 하느냐? 자, 매매라는 건 사고 파는 거죠. 그리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반복적으로 또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개공사가, 자, 이제 부동산 보는 눈이 아무래도 일반인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 물세가 돌아다녀요. 그래서 가격이 좀 싸게 나온 물건, 또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의 물건, 또 개발 제한 구역이랄지 이렇게 묶여있는 땅이 있는데 그게 곧 풀린다더라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미리 그 보도가 나오기 전에 헐값에 사들이려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싸게 사.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이것을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한테 이제 대파는데, 이때 어때요? 많은 차익을 남기고 팔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중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때요? 이게 이제 매매업이 되는 거예요. 중개업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거죠? 지가 싸게 사서 비싸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뭐예요? 솔직히 투기하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킵니다. 가격에 거품이 많이 생기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이런 걸 못하게 하는데, 논점을 잘 봐야 되죠. 논점. 자,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다른 물건을 매매를 업으로 했어요. 금정이 아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중개 대상물을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매매라고 했네. 그러니까 매매가 아니라 만일 임대를 업으로 했다. 금정이 아니다. 그렇지 아니에요. 우리 법에서는 매매라고 딱 거래 형태를 하나 특정을 했으니까 매매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거래는 금정이가 아니에요. 또 업이라고 그랬죠? 그럼 업이 달라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해야 우리가 업인데, 이 매매를 하긴 했는데 자기 필요에 따라 딱 한 번 정도 했어. 계속 반복이 아니라. 그럼 금정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체크하면 되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걸 말한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그럼 이때 이 매매의 상대방, 매매 상대방은 중개 의뢰인, 자기 사무실 찾아온 의뢰인이냐? 의뢰인이 아니라는 거. 만약 자기 사무실 찾아온 의뢰인이면 조금 이따 배울 텐데 이거 직접 거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매매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다?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발견한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인 찾아가서 이렇게 계약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사무실 찾아와서 물건을 팔아달라 맡긴 사람하고 계약하는 것은 달라요. 이것만 잘 체크하면 되죠.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203페이지 이제 매매가 쭉 나오는데, 지금 방금 이거 있는 거 설명을 제가 다 한 겁니다. 자, 페이지 넘기세요. 204페이지. 자, 204페이지 3번 직접 거래의 관계 그랬죠. 자, 이거 조금 이따 이제 직접 거래를 하면서 설명합니다. 일단 놔두고. 그다음 두 번째. 무등록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그랬어요. 자, 이걸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무등록업자와 협조행위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무등록업자와 자, 협조행위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협조행위가 이제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전에 금지행위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등록업자라는 사실을 뭐예요? 알면서. 그러니까 무등록업자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알면서 협조행위를 해야 금지행위지, 무등록업자라는 걸 몰랐다 그러면 뭐예요?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전제 조건으로 무등록업자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인식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 협조행위가 뭐냐 이건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랬죠? 자, 여기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는다는 게 뭡니까 이건데, 자, 무등록업자가 자기 물건을 자, 개공사한테 가지고 와서 이것 좀 팔아달라 중개를 의뢰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표현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아니라 뭐냐면 사람 소개해 주는 걸 말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도인 매수인을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그럼 개공사는 계약을 성사시키고 사람 소개비로 네가 몇 프로 먹어 해서 몇 대 몇으로 나눠 갖는 거. 이게 협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사람을 전문으로 물어다주는 이런 사람을 이제 브로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은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려면 그만큼 많은 의뢰인들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지 않으니까 전문 브로커가 나섰죠. 그래서 내가 마당발이고 인맥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전부 물어다 주겠다. 대신 계약 성사시키고 몇 프로 나한테 떼주라. 이거. 근데 이런 식으로 자, 브로커가 짜고서 의뢰인들 싹쓸이 하듯이 이렇게 하면 이건 뭐야?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거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 소개받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한 가지 또 조심할 건 뭐냐면 우리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받거나. 그러니까 중개를 의뢰받거나 이 말은 사람을 소개받거나 이 말이죠. 즉 소개만 받아도 금쟁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소개를 받아서 계약을 성사시키고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져야만 협조행위냐? 아니요. 소개만 받아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사람을 소개받거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실은 조금 애매한 거예요. 자기 명의 이용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예전에 등록 절차를 하면서 등록증 양도대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록증을 양도대하고 또 자기 명의를 이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돼요. 그러면 자기 업무를 이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것과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어떻게 다를까요? 참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자기 명의를 이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는 것은 뭐야? 이것도 등록증 대여처럼. 그러니까 아예 일을 맡기고 지는 신경도 안 쓴다 이거예요. 네가 해 하고 맡기는 걸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등록이 취소돼 반드시. 그런데 지금 이거는요. 아예 맡기고 네가 해 이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무등록업자가 계약을 성사시켜요. 자, 그럼 이제 계약서를 써줘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써줄 수 있어요 없어요? 무등록이라는 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제 개공사를 찾아와. 자, 이 개공사가 A라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이 계약을 네가 한 것처럼 계약서 작성해서 네 명의를 거기다 쓰자 이 말이에요 지금. 밖에 나가면 이거 뭐 대피란다 이런 말 쓰는데 그래서 이제 매번 이 사람은 밖에 나가고 무등록업자가 여기 상주하면서 일 처리한다는 게 아니라 개공사가 일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한 번씩 계약서 들고 와서 네가 써줘 이런 거 있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명의 이용하는 거 이거 하라 하지 마라. 당연히 안 되죠. 불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지 마라. 내용 없어요. 간단합니다. 제목만 하면 돼요. 자, 205페이지 3번. 자, 3번 세 번째 봅시다. 사례의 지형이와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우리 법에서 정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하지 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많이 벌어지고 있죠. 자, 세 번째. 금품 초과 수수하지 마라 이건데. 자, 우리는 이제 갑과 을 두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자, 어떤 물건에 대한 자,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양쪽으로부터 각각 중개 보수를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으로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 한도를 정해놓고 이걸 넘어서 플러스 알파 더 받으라 받지 마라. 그러니까 법정 한도만 받아야지 이것은 안 돼. 그러니까 한도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이것은 안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추가해서 받는 형태가 거의 그렇게 됐죠. 금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금품. 그러니까 이거는 자 현금으로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물품, 물건은 안 된다. 이걸 묶어서 금품 그래요. 그러니까 자, 법정 한도가 200이야. 그런데 현금으로 이거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안 되고 또 루이비통 백 자 500만 원짜리 명품 백으로 대신 사줘 이런 식으로 요구해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현금이 됐건 물건이 됐건 이렇게 법정 한도를 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런데 의뢰인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서 그 한도대로 딱 요구해서 받아야 될 텐데 우리는 법정 한도대로 받았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물건 아주 좋은 물건 소개해가지고 의뢰인이 좀 돈을 벌게 돼 있어요 물건.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우리한테 식사나 하라고 봉투 하나 따로 내줘.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해서 받은 게 아니라 지가 고맙다고 사례로 봉투 하나 딱 줍니다. 그럼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초과수수도 아니다. 에? 초과수수? 거기 첫째 줄 봐볼까요?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받지 말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로 받는 거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 이것도. 그 다음에 땅을 소개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우리한테 땅 뚝 떼어 주거나 증여해줘요? 그럴 일도 없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죠. 여러분이 미리 걱정할 건 아니죠. 혹시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많이 줘가지고 내가 초과수수했다고 걸리면 어쩔까? 그런 걱정할 동네 아니야 여기가. 이 동네가 그렇게 초과해서 줘 아니면 오히려 더 깎아? 깎으면 깎았지 무슨 놈의 초과는 초과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 그렇지만 어때요? 가끔 이제 좀 마인드가 좀 열려있는 사람들은요 고생했다고 딱 법정 보수뿐만 아니라 그래도 수고했다고 좀 더 주는 경우 있죠. 그럼 그런 경우는 지가 더 줘놓고 찌를까요? 그러지 않죠. 찌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초과해서 준다고 해서 걸리니까 저 안 됩니다. 저 받으면 안 됩니다. 굳이 이럴 필요 있다 없다. 그럴 필요 없죠. 그냥 내비 두지 마십시오 이러면 되죠. 옆에 가서 자랑하지 마. 다른 개공사가 찔러봐. 그러니까 절대 자랑하지 마. 자, 그러니까 사례 중에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에요. 그러니까 식사 한 끼 대접받는 것도 된다 안 된다? 술 한 잔 대접받는 거, 골프 접대. 오히려 여러분이 대접해야죠. 물건 달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법에서 한도 초과해서 받으라 받지 마라? 받지 마라. 그런데 참 더럽게 재수 없는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판례가. 어떤 판례냐? 거기 동그라미 2번 판례. 자, 동그라미 2번 판례를 봐봐요. 자, 어떤 경우냐? 첫째 줄 끝부분에 뭐냐? 판례가 다운표 돼 있죠. 거기 보면 개공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보수 명목으로 소정의 한도를 초과한 액면금액 당좌 수표를 교부받았다가 그것이 사후에 부도 처리되거나 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된 경우에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이 판례 쭉 밑줄 쳐놓고 합니다. 시험에도 몇 번 나와요. 자, 원래 법정 보수 한도가 얼마냐면 이 한도가 500만 원이야. 근데 이 사람이요 통 크게 1000만 원으로 당좌 수표, 예전에 우리 가계 수표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끊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받았어. 그럼 500인데 1000만 원이니까 초과수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수표를 받아서 은행에 가서 이제 뭐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이 수표가 부도가 나버렸네. 자, 이렇게 부도 처리되면 은행에서 지급을 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이 조각이니까 돌려줬어 이제. 자, 이 사람 초과수수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지금 땡전 한 푼도 안 받았죠. 땡전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초과수수 된 거예요?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땡전 한 푼 받은 것도 없으면서 초과수수가 됩니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1년이야 또는 1,000만 원이야 처벌받아요. 땡전 한 푼도 못 받고 뭐 하는 짓거리냐. 그래서 더럽게 재수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판례. 응? 자, 그러면 왜 이게 초과수수냐? 우리가 판례는요, 초과수수를 할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걸 판단하냐면 맨 처음 주고받을 때. 그러니까 중개보수 맨 처음 주고받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때는 아까 부도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초과수수가 된 거예요. 공물 뇌물죄도 마찬가지예요. 뇌물 받아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돌려줬어요. 돌려주면 뇌물 아니에요? 아니, 이미 뇌물죄 됩니다. 주고받을 때 똑같아. 그것도 주고받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판례 참고로 알아두시네요. 그 다음 맨 밑으로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4번에 순가 중개계약이 말이에요. 자, 동그라미 4번 판례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오는데, 자, 중개계약의 종류 중에 순가 중개계약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 보통 이제 우리가 중개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중개보수를 받잖아요. 그럼 이제 중개보수를 받는 것을 기준으로 이제 종류가 여러 개 나눠지는데, 예전에 변호사가 트러스트 만들어가지고 한 적 있죠. 우리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얼마 받겠다. 99만 원만 받겠다. 그러니까 물건 액수 상관없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99만 원만 받고 중개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무조건 건당 얼마 이렇게 정해지면 이걸 갖다가 정가 중개계약, 정가. 또 매매 금액에 우리는 무조건 10% 받는다 그러면 정률 중개계약, 열 퍼센테이지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받겠다. 그러면 순가 중개계약은 뭐냐? 순가는 중개보수가 처음부터 정해지지 않았어요. 계약을 얼마에 성사시키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가 달라져요. 이걸 순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이 우리한테 중개를 의뢰합니다. 내가 땅이 하나 있는데 이 땅 좀 팔아달라. 그런데 평당 얼마 정도 쳐서 나한테 토탈 5억만 손에 쥐어다오. 5억만. 그런데 네가 더 많이 받고 파는 거 있으면 이거를 전부 중개보수로 가져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네 능력껏 알아서 챙겨 가져라 이거. 그러면 자, 5억의 매물로 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얼마에 성사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는 게 다르죠. 자, 이런 경우는 적당히 해야 돼? 아니면 눈에 쌍불 켜고 달려들어야 돼? 눈에 쌍불 켜고 달려들어서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팔아야 내가 가져가는 게 많아지죠.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평가도 잘해요. 물론 터무니없이 비싸게 부른다고 해서 누가 살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그 토지가 활용 가치가 있고 지금 5억이면 주변 시세에 비해 좀 저렴한다든가, 또 앞으로 개발 여지가 있는 그 근방에 있는 땅이라든가, 뭔가 가격이 오를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 누가 사겠죠. 그래야 그런 사람한테 가격 좀 더 많이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달려들면 돼, 안 돼? 물론 이제 그래도 제대로 된 호구 한 명 잡아야죠. 그래서 만일 이걸 5억 5천에 계약을 성사시켰어. 5억 5천. 그럼 5천이 누구예요? 지 거죠? 원래 법정 한도 들어가면 이제 토지 같으면 얼마로 곱해? 0.9. 상호 협의한데 0.9인데 무조건 0.59, 45. 얼마요? 450만 원. 법정 한도대로 받으면 450인데 5억 5천이니까 얼마가 짓겄대요? 5천만 원 짓거니까 넘어도 한참 넘었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자기 능력이잖아요. 내가 이 정도 받고 팔았어. 계약 성사시켰다면 자기 능력이니까 이걸 다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 돈이 5억에 팔려고 내놓았는데 지는 5천 더 주고 산 셈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개공사가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하여 많이 부르다 보니까 비싸게 산다든가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죠. 자, 순가중개계약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비싸게 산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폐단이 눈에 뻔히 보여. 자, 우리 법에서 이걸 허용할까요, 안 할까요?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조심. 네, 허용합니다. 순가중개계약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게 아예 금지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순가중개계약은 현행법상 금지된다 이러면 안 돼요. 실제로 밖에 나가면 이거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금지되는 게 아니라 허용되나요? 여러분들이 본인을 상당히 과대평가하는데, 자, 이렇게 5억만 나한테 손에 쥐어주고 많이 받는 건 다 가져라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이 능력껏 이렇게 5억 5천에 팔 수 있어요? 주변 시세를 보니까 시세가 3억 8천밖에 안 나와. 4억도 안 나오는데 5억에 팔아달라고 하면 팔아 못 팔아. 그러면 이제 이러면 여보시오 이 사람아, 어떻게 지금 시세가 있거든 이것 받아달라고 하냐고, 막 당신이 알아서 팔라고. 이런 물건을 맡으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또 사는 사람이 이렇게 호구가 많아요. 주변에 호구를 멀리 찾지 마. 멀리서 찾지 말고 이 안에서 찾아. 본인이 바로 호구야. 예전에 이런 거 당해봤어, 안 당해봤어? 안 당해봤죠? 우리 중개사 배운 사람 중에 기획부동산한테 속아서 땅 산 사람 많다니까. 그러니까 사기꾼이 가장 사기치기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아예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모르면 잘 아는 사람한테 부탁한다든가 그래. 또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문제를 분석해서 찾아내면 돼요. 근데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문제야. 적당히 가려운데 긁어주면 확 넘어가거든.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 그 공부하는 수험생 중에 뭡니까? 기획부동산한테 물려가지고 저기 엉뚱한 데 땅을 샀는데, 제가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여주에 있는 땅인데 그 주변 시세를 보니까 평당 2만 원이야. 근데 그걸 얼마에 샀냐? 평당 50에 샀어. 그 근데 살 때는 지금 2만 원도 아니었어. 실은 최근에 조금 올라가도 2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 거기가 개발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전출력 들어서고 하니까 평당 100만 원까지 뛰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현장 가보지도 않고 샀어.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제가 가봤는데 전원주택 단지로 이 정도 면적은 괜찮다 해가지고 샀는데 면적으로 따지면 몇 제곱미터니까 전원주택 지을 땅은 돼. 면적이 나와. 근데 땅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도로가 쭉 있으면 도로에 또 접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땅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리고 바로 이 옆에가 다 낭떠러지야. 여기다 뭘 전원주택을 지어. 기가 막혀서 이걸 샀어. 그래서 꿈에 부풀었어. 100만 원까지 뛰면 자기 신랑한테 선물로 차 한 대 뽑아준다고. 자기 신랑도 모르게 산 거야. 깜짝 쇼 하려고 그랬대. 지 신랑 알면 이제 뒤지지. 근데 이제 이 실직 한 거야. 신랑한테. 그래 놓고 이거 어떻게 내가 그냥 100만 원까지 만 바라고 50만 원 내가 산 것만큼은 받고 팔고 싶다는데 어떤 미친놈이 지금 시세가 2만 원인데 50만 원 좀 사냐고. 그래 놓고 자기는 그러면 50만 원 샀는데 어떻게 이것 받고 파냐고. 이것도 안 사. 이것도 나라면 이것도 안 사. 5천 원 주고도 안 사. 이거 어디다 써 이걸. 그래 안 그래요? 이걸 어디다 쓰냐고. 그래 놓고 어떻게 그렇게 팔면 안 되냐고 좀 부탁하는데 죽겠어요. 누가 살 사람 있으면 얼른 넘겨야 돼.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있을 만큼 손해야. 세금은 세금대로 계속 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호구 한 명 잡아가지고 제대로 팔았어. 그럼 안건 올리면 되죠? 근데 문제는 꼭 우리가 이렇게 법정 한도보다 더 많이 받고 팔 수 있으려는 법이 있다 없다?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 자체만 가지고 이미 초과해서 받은 것은 아니다니까요. 나중에 이렇게 계약을 성사시켜 놓고 보니까 자기가 받아간 금액이 법정 한도를 넘었다 그러면 그때 처벌되는 거야. 결과를 가지고. 자, 그러니까 순가 계약 그 자체는 어때?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따진다. 근데 실제로 많이 합니다. 이거 토지 같은 것은요 그러잖아요. 팔겠다는 사람이 나 얼마 정도만 받아달라 이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빨리 언제까지 팔아달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그러면 내가 얼마까지는 가져가겠다 이렇게 협상합니다. 이걸 이제 밖에 나 뭐라고 인정 작업한다. 인정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네. 그럼 안 들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많이 해요. 토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토지는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활용하려면 빨리 팔고 사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개 보수보다 훨씬 더 다 많이 요구해요.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돈 벌려면 뭘 해야 돼? 토지 해야 되고 상가 같은 게 좀 그런 것도 있어. 조금 인정 작업을 인정해가지고 좀 더 준다니까. 그럼 주택은 별 돈 남는 것도 없고. 자, 페이지 넘겼어. 자, 206페이지 초과 보수 효력. 그럼 이렇게 초과해서 받으면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초과해서 받는 거.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나요? 하면 이것은 뭐다? 무효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부당이득으로 돌려줘라 이 말이요.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이거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조심할 건 전부 무효가 아니에요. 법정 한도는 받을 수 있어요. 법정 한도는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당해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떠나낸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그랬어요. 자,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거죠. 속이는 거, 거짓말로.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대로 브리핑을 해야 될 텐데 사실대로 하면 사 안 사? 안 사. 그러니까 물건에 하자나 계란이 있다면 보통 숨기고 얘기 안 해줘.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건데 일단 논리대로 따지면 거래상 중요사항이 뭐냐 이건데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이것은 해석상 이렇게 하면 돼요. 계약을 체결하는 입장에서 이 사실을 알았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냐 안 하냐 이렇게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면 중요사항이지죠. 주로 이제 확인 설명과 비슷하던데 이거 다음 주에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 떠내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랬는데 한마디로 거짓말했다는 얘기인데 자, 이때 거짓 떠내는 건 뭐냐면 고의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걸 말하지 내가 하자나 결함이 있다는 거 알았으면 얘기를 해줄 텐데 내가 미처 몰라서 얘기 안 해준 거야. 그럼 이것을 거짓말 한 걸로 봐요 안 봐요? 그런 거 아니죠? 대신 이제 그런 것은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거짓 떠내는 고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한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이제 거짓말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말을 안 했어. 솔직히 하자나 결함이 있다는 걸 알면 안 되니까 의도적으로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알려줘야 되는데 그럼 이거 거짓말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짓말 한 것만 거짓말이 아니라 알려줘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이것을 부작위에 의한 거짓 떠내.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거짓 떠내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 소극적 방법 다 되고. 자, 그럼 이렇게 거짓말로 이제 상대방을 속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은 판단을 그르치게 되었다 이건데 이제 사실대로 알았다면 계약을 안 했을 텐데 속이니까 이제 판단을 그르쳐서 계약한다든가 했겠죠. 자, 조심할 것은 이렇게 판단만 그르치게 하면은 이게 바로 뭐다? 금쟁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판단을 그르쳐서 사실대로 알았다면 계약을 안 했을 텐데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예기치 않게 손해가 발생해. 그럼 손해까지 발생해야 금쟁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하고 끝났죠. 그러니까 판단만 그르치게 해도 금쟁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207페이지 맨 밑에 20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손해 발생 여부 그랬죠. 그러니까 손해까지 발생해야 금지행위가 됩니까 하면 손해 발생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물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까지 해야죠. 손해배상까지 해야 됩니다. 자,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208페이지. 자, 다섯 번째. 자, 관계법령에서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가 있어요. 자, 여기 증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증서를 매매나 교환한다고 할 때 중개를 하거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중개하거나 매매 업으로 하는 걸 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개도 하지 말고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도 하지 말란대. 그럼 도대체 이 증서가 뭡니까?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둘째 줄에 입주자 저축 증서, 소위 우리 청약통장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청약통장. 그리고 뭐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뭐 건물 철거 확인서 이런 거 있죠? 소위 딱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에 낙후돼서 재개발 들어갈 때 이런 걸 철거하는 대신에 새로 아파트 짓게 되면 거기 입주권 하나씩 주는 거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증서는요, 목적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뭐 하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왜냐? 자, 철거민들 쫓아내고 아파트를 지어서 여기서 들어가서 사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부담금 다 못 내. 못 내고 관리비 이런 거 내 못 내. 그냥 돈 없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런 판자촌 이런 데서 사는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아파트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냐? 못 되죠. 관리비도 못 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으니까 뭐야? 남한테 처분한다든가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책상으로 이렇게 이걸 팔아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처분을 못하게 법으로 규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택법에서요. 근데 주택법을 해봤어 안 해봤어? 아직 안 배워봤어요? 배웠죠? 안 물어봐 그러니까 뭐 안 물어본다니까. 들어보면 봤죠? 그러니까 주택법에서요 이거 규제를 한다니까.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보면 주택법에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다 해가지고 이런 증서 있잖아요. 이런 증서를 거래하다가 걸리면 3년이야 또는 3천만 원 이하로 처벌돼요.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도 이런 증서는 거래를 못하게 규제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거래할 테니까 중개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중개를 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증서는 투기에 악용되니까 우리가 중개를 하면 안 된다. 물론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도 안 돼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증서 하면요 청약통장 하나만 기억해도 좋아요. 청약통장 거래하다 걸리면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들도 처벌되고 중개한 개공사도 처벌되고, 거래 당사자는 주택법에 따라 처벌되고, 개공사는 무슨 법에 따라? 우리 중개사법 금지행위로 처벌되고 그거예요. 자, 그런데 맨 밑에 내려와 있죠. 208페이지 맨 밑에 거기 3번 분양권에 관한 문제. 그럼 분양권은 여기서 말하는 증서입니까? 아니요. 분양권은 증서가 아니라 우리 맨 첫날에 그랬죠. 중개대상물 할 때 이건 장차 건축될 건물이라고 판단했죠. 판례가. 이건 건물이니까 중개대상물이고, 그래서 분양권 전매할 때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 갑니다. 4번. 자, 4번 보니까 오른쪽에 209페이지 거기 관리처분계획 인가이한 입주권하고 상가 분양계약서 두 개가 있어요. 먼저 관리처분계획 인가이한 입주권이 뭐냐? 우리가 소위 정비법상 배우는 거 있죠. 재개발 재건축 들어갔을 때 조합원 입주권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들어갔을 때 조합원 입주권, 이것은 조합원 입주권 말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뭐하고 같냐? 분양권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증서가 아니야. 이거는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가 분양계약서는요. 자, 상가 분양계약서는 말 그대로 상가 분양받을 때, 즉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계약서 서식이에요. 근데 이 서식은 그냥 종이 조각이지 여기에 무슨 권리가 들어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증서도 아니다. 아니다. 상가 분양계약서는 그냥 종이 조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증서 같으면 뭔가 권리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1순위, 3순위 이런 자격이 부여되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증서가 아니다. 그 밑에 판례에 있는 것들이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페이지 넘겨서 210페이지. 자, 직접거래 쌍방대리 하지 말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직접거래 쌍방대리. 자, 그럼 먼저 직접거래가 뭐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물건을 팔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개공사 찾아옵니다. 자, A라는 개공사 찾아와서 이것 좀 팔아달라. 근데 내가 지금 사정이 급박하다. 돈이 빨리 필요하니까 시세대로 다 받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시세보다 저렴하게 지금 내놓을 테니까, 금매로 내놓을 테니까 빨리 좀 팔아달라. A가 보니까 물건도 괜찮고 좋은 물건인데 주변 시세보다 한 몇천 다운시켜서 빨리 팔아달라고 그래요. 그럼 이것을 누구 사겠다는 사람 소개시켜가지고 이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하기보다도 어때? 내가 사갑시고.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있다가 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물건 대팔면 거기다 차익을 얹어가지고 대팔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담받다가 좋은 물건이니까 어때? 그럼 나한테 팔아라. 내가 사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사업을 찾아온 의뢰인과 거래를 해버리면 이걸 갖다 직접 거래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조심할 것은 매도인 매수인이 중개사무소 통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다이렉트로 거래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직거래, 뭐 직접 거래 때 이런 말 쓰는데 일부러 여기 이 용어하고 혼동하지 않게 하려고 거래 당사자들이 다이렉트로 계약한 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직거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거래 이 말은요, 우리 법 제33조에서 얘기하는 금지행위를 가리키는 하나의 특정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그래서 중개사법에서는 직접 거래가 뭐다? 금지행위를 가리키는 특정 용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논점이 많아요. 이제 시험은 그래서 여기서 잘 나오는데, 자, 논점 잘 들어야 돼. 자, 거기 쭉 동그라미 1번부터 있는 것을 한꺼번에 설명합니다. 나중에 찾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누구와 계약을 해야 직접 거래가 됩니까? 하면 자기 사무실 찾아온 누구? 의뢰. 그런데 이제 이 의뢰인과 계약이 직접 거래인데 꼭 이 의뢰는 본인이 해야 되는, 아니요, 위임 계약을 체결한 수임인, 대신 일체를 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대리권 수여를 받은
대리인이어도 뭐야? 직접 거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의뢰를 해도 뭐가 된다? 직접 거래. 왜? 법률행위가 본인한테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직접 거래가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이렇게 의뢰인과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때 거래는 어떤 거래를 해야 직접 거래입니까? 종류를 불문합니다. 종류 불문합니다. 매매가 됐건 교환이 됐건 임대차가 됐건 다 불문해요. 아무거나 다 돼.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서는요 이 거래를 업을 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뭐야? 자기 필요에 따라 한 번만 거래하다도 뭐가 된다? 직접 거래가 됩니다. 이거 조심. 이거 가장 많이 물어봐요. 자 개공사든 지금 전세 살아. 그래서 내 집 마련하고 싶어요. 그래서 집을 알아봤는데 의뢰인이 자기 집 팔려고 왔는데 내가 원하는 조건하고 맞아. 가격도 싸. 입지도 좋아.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 어때? 호박이 제 발로 넝쿨집 굴러 들어왔는데 내 보내요. 내가 사야 돼. 근데 내가 사면 직접 거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배우자나 자식이나 다른 명의만 바꾸면 돼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자기 명의로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직접 거래. 자 그래서 직접 거래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 있죠 여기. 이것과 비교해서 아까 시험에 나온다니까. 그래서 아까 직접 거래와 비교해가지고 잠깐 미룬 게 이거예요. 자,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매매는 직접 뭐니까 딱 거래 형태를 언급해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만 금쟁이지 다른 것은 금쟁이가 아니. 근데 저기는 거래 형태 불문한다고 그랬죠. 다 해당돼. 그 다음 여기 매매는 의뢰인이다 아니다? 의뢰인이 아니에요. 만일 의뢰인이라면 아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직접 거래가 돼버려요. 그 다음 여기는 업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딱 한 번 한 것은 여기서는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뢰인 아니어야 돼요. 의뢰인이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구분 잘 하세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사례식으로 많이 응용해서 나와요. 자, 그럼 봅시다. 직접 거래냐 아니냐는요. 의뢰인과 계약을 했냐 안 했냐를 잘 따져야 돼요. 의뢰인과.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팔러 와요. 그래서 A한테, 그러니까 A가 평소 알고 있는 자기 옆에 중개사 B한테 소개시켜줬어. 그래서 B가 갑하고 계약을 합니다. 자, 그럼 이 B는 직접 거래가 아니에요? 직접 거래도 아니다. 아니잖아요. 갑이 자기 사무실 찾아온 의뢰인 아니잖아요. A가 의뢰인이잖아요. A가 이렇게 중개를 해가지고 계약을 한 거라니까요. 그럼 이 개공사는 갑하고 계약해도 직접 거래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혹시 좋은 물건 있으면 옆에서 네가 중개한 것처럼 해 이렇게 하면 돼요. 친한 동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공부할 때 동료를 잘 알아놔야 돼. 나와서 서로 도움되게끔 해줘야지. 네가 중개한 것처럼 해. 또 네가 그런 거 있을 때 내가 중개한 것처럼 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어때? 되잖아요. 이렇게 한 달에 거친 것처럼 하면 돼요. 이렇게 바로 사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 싶으면 B한테 네가 중개한 것처럼 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자 물건을 팔러 왔는데 너무 좋아. 남한테 소개시켜주기는 뭐해? 자기가 사고 싶어. 근데 10억 정도 되니까 가격이 부족하네. 그래서 B를 불러서 야 우리가 공동으로 사서 투자를 하자. 좋다. 그래서 A, B 두 개공사가 공동으로 이걸 삽니다. 그러면 자 A와 B 자 직접 거래 되냐 안 되냐. 먼저 A 직접 거래 돼야 안 돼요? 지금 갑 자기 의뢰인이죠. 직접 거래. 그럼 B는 직접 거래도 아니다. 지금 이 갑이 자기 찾아온 의뢰인 아니잖아요. A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매수했다가 하더라도 B는 직접 거래가 아니죠. A만 해당돼. A만. 그러니까 간단해. 직접 거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거래 상대방이 의뢰인이냐 아니냐만 따지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이제 오른쪽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오른쪽 그림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박스 그림 밑에. 자, 쌍방 대리하지 마라 그랬죠? 자, 쌍방 대리는 말 그대로 양쪽을 다 대리받는 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물건을 팔아달라고 자, A라는 개공사한테 중개를 의뢰한 게 아니라 아예 대리권을 소유한 거예요. 네가 직접 계약 체결해라 이렇게. 그리고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도 내가 지금 바쁘니까 계약금 맡겨놓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건 나오면 네가 그냥 알아서 계약을 해라 하고 대리권을 소유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으로 대리를 받고요. 만일 A가 이 두 사람 사이 계약을 성사시킨다고 해봐. 그리고 지가 중개를 하는 입장이네. 그럼 A가 계약서를 씁니다. A가 매도 인도되고 A가 매수 인도됩니다. 지 혼자 두 사람 역할을 다 감당하니까 어때요? 이 계약서 내용 지 마음대로 어때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계약 내용을 자기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이런 이치에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예기치 않게 한 사람은 손해보게 한 사람은 유리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아니면 양쪽 모두 불리하게 하고 지한테 유리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지가 가지고 놀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건 이건 된다 안 된다? 쌍방대리는 그래서 안 된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일방대리 한쪽만 대리받는 건 돼요 안 돼요? 그건 지가 계약 내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상대방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방대리는 허용이 되는데 쌍방대리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페이지 넘겼어.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자,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자, 이거 하나예요. 자, 체크 딱 끊고. 그 다음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자, 딱 끊고. 자, 이렇게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만일 매매를 한다고 해요. 그럼 이 매매가 이루어지게 중개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왜냐? 지금 이 두 종류 부동산이 있어요. 이 부동산을 매매를 한다고 하는데 자, 이런 부동산 거래는요.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예요. 그런데 이렇게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여러분이 중개를 하고 있으면 그 불법적인 거래를 하게끔 도와주는 꼴이죠. 그래서 투기 조장 행위다 그 말이에요. 조장 행위란 말이 옆에서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거래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중개를 해서 도와주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그럼 이제 거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 첫 번째 부동산. 자, 첫 번째 부동산. 탈세 등 관계법령 위반할 목적으로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이 부동산을 또 매매한대. 이걸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매매한다 해서 전매 이런 말 쓰죠.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갑으로부터 을이 부동산을 취득해요. 그럼 이제 지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갑한테 등기를 놔두고 자기가 또 다른 병에게 판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바로 가게끔 해놔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미등기 전매 또는 지는 중간에 쏙 빠진다. 중간 생략 등기. 그러니까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렇게 샀으면 지 앞으로 등기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부동산 취득했다는 게 이제 나타나면 취득세 내야 되고 또 이걸 팔았어요. 등기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을 안 낼 목적으로 바로 넘겨 지는 쏙 빠져. 그래가지고 그 차익만 고스란히 지가 다 갖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게 이제 바로 탈세의 대표적인. 그런데 이걸 알면서 이거 중개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중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알면서 중개하지 마라 지금. 자, 근데 오른쪽 갑니다. 자, 오른쪽 213페이지 거기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자, 이 3번 판례가 뭐냐면 이렇게 미등기 전매를 했는데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을 때 그래도 여기에서 말한 금쟁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갑한테 이제 을이 1억 주고 부동산을 샀어요. 한 6개월간 갑한테 등기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누군가에 팔아 1억 2천 받고 그래서 이제 미등기 전매할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 갑한테 등기를 놔둬도 이제 전매를 할 때쯤 되니까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막 폭락해가지고 이거요 1억 2천은 그냥 간신히 9천만 원 받고 팔았어요. 자, 1억 사서 9천입니다. 손해가 났죠.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중개를 해줘도 금쟁이 아닙니까 이거예요? 금쟁이다 아니다? 금쟁. 너는 차익을 얻지 못했다. 그래도 맨 처음에 취득할 때 세금 안 냈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바로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니까 이런 것은 인정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인정 안 하니까 이거 중개하면 너도 처벌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다른 이제 법령 규정, 관계법령 규정에 가요.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그럼 이런 부동산 거래를 또 중개하면 된다 안 된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이 거의 주택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지역으로 묶인다든가 투기과열지역 이런 식으로 묶여요. 그러면요 대표적인 제한이 뭐냐면 분양권을 전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은 분양권 전매 못하게 많이 규제가 있는데 지방은 없을 거예요. 막 부동산 경기를 좀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분양권도요 원래는 전매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여버리면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못하게 합니다. 법으로 못하게 딱 막아놨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난 몰래 이걸 팔아먹겠다. 당신이 중개 좀 해라. 그럼 이렇게 탈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나서서 중개를 해주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해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해주면 이제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7가지 다 했는데 자 213페이지 맨 밑에. 자, 그러면 이렇게 금쟁이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데 자, 계약의 효력은 어때요? 발생한다 안 한다? 하죠. 발생해야지. 지금 매매를 업을 했는데 우리가 사고 팔고 계약을 했어요. 그럼 그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해요. 매매. 금쟁이를 처벌받는 거지. 자, 브로커가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계약 성사시켰어요. 이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해요. 당사자에서 계약. 금쟁이 위반이라고 해서 계약까지 무효로 해버리면 우리나라 무효로 될 계약이 수천 수만 건 이게 경제가 마비되죠. 큰일. 자, 페이지 넘겨서. 자, 214페이지. 손해배상 책임. 자, 우리가 금쟁이를 저질렀습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손해배상 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금쟁이 위반으로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그 다음 또 손해배상도 해주고 그 얘기. 그 다음 거기 행정처분 일단 놔두고 자 4번 행정형벌로 넘어오세요. 자, 이제 여기 동그라미 쳐서 외웁시다. 자, 4번의 행정형벌. 자, 잘 보세요. 거기 보면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가 있고 2번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가 있죠. 그러니까 금쟁이가 7개인데 처벌이 다 같은 게 아니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외워야 돼. 자, 그래서 먼저 1년짜리입니다. 총 7개 중에 4개인데 첫 번째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했다 그랬죠. 자, 매매의 매자. 매매의 매자 동그라미. 두 번째 무등록업자와 협조행위 한 거죠. 맨 앞에 무등록업자의 무자의 동그라미. 자, 세 번째 사례 중에 그밖에 어떤 목록으로도 금품을 받는 자.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법정보수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자 그랬는데 거기 법정보수. 자, 법정보수. 법정보수의 숫자에도 동그라미. 법정보수의 숫자. 그 다음 네 번째 거짓된 은행 그랬죠. 자, 거짓된 은행의 거자. 거짓된 은행의 거자. 그 다음 3년짜리 봅니다. 3년짜리 1번 쭉 가서 증서란 말에 증자에다 동그라미. 증서의 증자. 그 다음 2번 직접거래 쌍방대리 그랬죠. 직접거래 직자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거기 맨 마지막 부동산 투기조장행위 그랬죠. 자, 투기조장의 투자의 동그라미. 자, 끝에 있네. 투기조장의 투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외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 금쟁이를 외우되 지금 매무수거 증직투 이렇게 했죠. 그럼 매무수거는 얼마짜리라고요? 1년짜리. 증직투는 3년짜리.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매무수거 증직투. 근데 이것만 외워도 다 문제 풀어요. 우리 금쟁이는. 이것만, 이것이 금쟁이구나 알면요. 문제 다 풀려. 거의 안 풀리는 거 없어요. 판례 이런 거 복잡한 거 없어요. 딱 보면 이거 금쟁이구나 알아요. 자, 이렇게 했어. 그 다음 이제 그 위로. 자, 3번 행정처분 봅시다.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어제도 막 이해를 못하고 막 수업 끝났는데 물어보러 오던데. 자, 행정처분 봤죠? 첫 번째 1번. 자, 개공사가 자, 이 금지행위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자, 개공사가 위반했으면 어떤 처분을 받냐고요? 이의무적 취소예요. 이의무적 등록 취소. 그러니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 아니면 업무정지 때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소공사가 위반하면 뭐가 되냐? 이거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 때립니다. 자격정지 6개월 때려요. 자, 자격정지. 그리고 3번 보존이 위반하면요. 이걸 물어봤는데 보존은요. 행정처분 얻어맞지 않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고용이 한 잘못 때문에 개공사 네가 대신 얻어맞아라 이거 있죠. 그래서 보존이 잘못하면 개공사가 대신 얻어맞는다 이 말이 행정처분. 그러니까 이것은 몰라도 돼. 그 고용인 파트 산 거예요. 그래서 고용인한테는 때리자니까 개공사가 이의무적 취소가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행정처분은 똑같아요. 개공사가 매무수거 증직투 어떤 걸 하더라도 이의무적 취소. 소공사가 어떤 거 위반하더라도 자격정지. 행정처분은 같은데 형벌만 지금 달라요. 1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형벌만 다릅니다. 1년짜리, 3년짜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금지행위. 자, 프린트 문제를 봅니다. 자, 1번. 이중 설치가 금지되는 사무소는 꼭 등록 기준 갖춘 사무소 한다는 게 판례다는데 바뀌었죠? 이거 떴다방 단속하는 판례. 그러니까 꼭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부와 차단이 되고 내부의 사무소는 집기만 설치되어 있으면 사무실로 본다고 그랬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록 기준을 갖춘 사무소이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따진다고 그랬죠? 틀렸어요. 그 다음 2번. 법인의 분사무소는 모든 시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사무소 있는 한 군데는 빼야지. 그러죠? 주사무소 한 군데는 빼.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자, 주사무소가 강남에 있는데 분사무소가 용인 수지에서 성남 분당으로 이전. 자, 관할 밖으로 이전했네요. 이전 신고 어디다 해야 돼요? 주사무소. 그러니까 강남구청장한테 해야죠. 분사무소는 무조건 주사무소. 4번. 관할 밖으로 이전했죠. 관할 밖으로 이전했을 때는 변경상 기자에 교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재교부해야 돼. 재교부. 등록상 변경상 기자에 교부하는 건 관할 내로 옮겼을 때만 해당하죠. 관할 내로 옮겼을 때만 해당돼요. 관할 밖은 항상 재교부해야 돼요. 왜? 등록 관청이 바뀌었으니까. 밖에 이거 해설 붙어있으니까 나중에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세요. 그 다음 5번. 분사무소를 관할 밖으로 옮기더라도 서류 송부 절차가 있다 없다? 없죠. 왜? 주사무소가 가지고 있으니까. 분사무소는 서류 송부가 없다. 그래서 틀렸고. 6번. 자, 법인입니다. 상업용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임대업은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렇죠. 임대업은 그 6가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상가나 주택에 대한 관리 대행과 분양 대행은 하지만 임대업은 못해요. 7번. 중개인은 업무지역이 제한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등록 관청 관할 내로 제한돼요? 특광도로 제한돼요? 특광도죠. 등록 관청 관할 이래면 이건 시군구가 돼버려요. 왜? 시군구청장이 등록 관청이니까. 자, 그래서 특광도여야 돼요. 8번. 중개인은 경공 얄선대리 해요 못해요? 그렇죠. 못하죠. 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거 못하죠. 자, 9번. 자, 맞았죠? 9번은 맞았어요. 정보망이 공개된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 10번입니다. 고용 해고 둘 다 10일이 아니라 고용은 언제까지 해야 돼? 업무 개시 전까지잖아요. 고용은 업무 개시 전까지. 종료 신고가 종료일로부터 10일이네. 이렇게.